자, 그러면서 우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회계 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만요. 첫 번째, 시험적인 관점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1페이지 제3파트 3으로 나와 있는 회계 이론적 구조의 재무보고라는 개념 체계부터 한번 봅시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자, 줄여서 개념 체계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죠. 그래서 이 개념 체계는 KIFRS 한국재택국제 기준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제정한 걸 개념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 체계의 목적. 개념 체계 목적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데 첫째 KIFRS를 제정하는데 또는 개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겠어. 또한 회계처리 수를 축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회계감사인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념체계를 두는데 꼭 기억할 것은 이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라는 것.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 개념체계는 기준을 제정하는데 또는 개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 기초 개념을 정립해 둔 거지 회계 기준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의 개념 체계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게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체계에 있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102페이지에 봐보시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 재무보고의 목적의 규정이 나오는데 상당히 서술적으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에 좀 위주로 해서 확인하는데 첫 번째 가장 처음이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목적은 1번에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첫째는 현재 및 투자자 및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 자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기업 가치를 기업 보고 기업의 중요하죠.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고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한 게 아니다.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그리고 좀 내려와서 지금 7번째로 보면은 이 재무 보고서는 상당한 추정. 그래서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히 많은 추정이 가미가 돼 있다는 거. 이게 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도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의 추정이라든가 판단, 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 다음 104페이지 넘어와 보시면 경제적 자원이라든가 청구권에 대한 변동 등을 나타내는데 두 번째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도 할지라도 변동에 대해서는 발생기준 회계에 의한다는 것도
바탕을 둘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있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데 만약 시험적으로 나온다면 가장 중요한 게 개념체계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기준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개념체계는 기준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걸 초점을 두면서 자, 이제 이 개념체계에서 역시 또한 포인트가 유용한 재무정보에 유용한 재무정보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의 의미를 갖죠. 그래서 그 속마음의 성질을 의미하는데 뭐 첫째는 유용한 재무정보죠. 그래서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는 유용성, 뭐 지금 보고하는 목적은 유용성을 제고하려고 질성을 감안하는데 이 질적 특성 하면 반드시 근본적 질적 특성 근본적 질적 특성하고 보강적 질적 특성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근본하고 보강으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근본적 질적 특성 하면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자, 이럴 때, 자, 정리틀 잡았었죠? 자, 목충. 자, 근본은 목축이오다. 그 말이에요. 근본은 목충이다.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이럴 때, 자, 목적 적합성은 정보를 이용하였을 경우하고 이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차이를 나타내는 속성을 목적 적합성으로서 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기 위한 하위 속성으로서는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을 지녀야 되죠. 자,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주는 하위 속성으로서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을 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자, 이런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중간에 나와 있지만 그 자체가 예측 가치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 가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가 예상치라든가 자, 이런 또는 예상치일 필요가 자차 예상치라든가 예측치. 그래서 그 자체가 예측 가치라 할지라도 예측 가치가 좀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냐를 따지는 거지 그 자체가 예측치라든가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뭐 예측 가치를 지니는 건데 그럼 예측은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예측치라든가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자, 그 다음에 확인가치, 중요성을 둘 수가 있는데 자, 이 내용에서도 무엇 하나 좀 확인해야 되냐면 자, 특히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가치는 피드백 가치라도 합니다. 피드백. 그래서 이 목적 하위 속성에 중요성을 지니는 것도 목적 적합성에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정보야만 정보를 이용할 경우는 자기 가치가 차이를 나타내는 속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까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는 자, 근본에서는 충실한 표현도 근본적 속성이 되는데 뭐 당연히 재무보고서는 뭐 이런 거리라든가 숫자 등으로 나타나죠. 하면서도 충실한 표현에 대해서는 서술에서 충분히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완벽하게 그러니까 서술이 이루어지는 게 충실한 표현인데 이 서술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출제 예상이 되는데 서술에 있어서는요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서술이어야 되고 이거 중립적인 서술이어야 되고 오류가 없는 서술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충실한 표현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술이 돼야 되는데 스테이트먼트 서술에서는 완전해야 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는 서술이어야 된다 하는 서술의 우리 개념들은 좀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근본은 목충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는 보강은 근본적 속성을 받쳐주는 속성이죠. 근본적의 보강은 그건 첫째 비교 가능성. 자,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 자, 그다음에 적시성. 자, 이해 가능성의 네 가지 속성을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 하겠다. 그래서 근본을 목축이면 목축이는 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비검적이로 해라 그 말이에요. 비검적이로 하라. 그래서 비검적이로 보강하라. 목축이는데 근본이 목축이는 데는 보강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는 비검적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이렇게 틀을 잡고 구분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보강은 말 그대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제때 이루어져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속성이 보강인데 비교 가능성에 주의할 걸 살펴보면은 이 비교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유사점과 차이점. 이 비교에 있어서는요. 유사점에 대해서만 비교가 아니라 차이점. 유사점이라든가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가 이루어진다는 것.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면은 비교면은 성질이 유사한 것만, 속성이 유사한 것만 비교가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것도 비교할 수 있어야만 비교는 선 충족할 수가 있는 거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할 수가 있어야지 더욱더 유용하겠죠. 다음에 검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검증하는 데서는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을 이렇게 근본에 칩니까? 우리가 충실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정보 영역에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은 특히 근본적 속성의 충실한 표현을 우리가 검증하는데 표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속성하면은 검증 가능성이 되겠다. 다음에 적시성은 제때에서 정보가 제때 제공이 돼야지 우리가 유용한 정보의 보강적 속성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 이해 가능성은 우리 어떤 정보를 간결하게 분류 등을 함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 근본 속성을 보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성에 대한 핵심들을 하나 사는데 말 자체를 생각해도 유용성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근본이든 보강적 질적 특성 이런 유용한 정보에 제약론이 있습니다. 제약론 한 개의 의미가 되겠죠. 이 제약 요인은 원가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원가 제약. 그래서 원가는 희생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할지라도 희생이 크면 안 되겠죠. 원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게 유용한 재무정보의 제약 요인에 해당돼서
원가 제약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아마 단순하게도 나올 수 있고 좀 서술적인 지문이 나올 수 있지만은 다음으로 이 근본적이든 보강이든 유용한 재문 질적 특성은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잡고 좀 확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개념 체계도 지금은 IFRS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재정 잡고 지금 이 수정 작업 중인데, 그래서 이 개념 체계를 제목을 개념 체계 안에 재무제표 작성. 자, 작성을 한다거나, 자, 작성 표시를 위한 개념 체계를 아직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정비가 되겠지만, 이러니까 요 개념 체계하고 이 개념 체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 뭐 개념 체계와 이론적인 바탕을 두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작성 표시에 대한 개념 체계에서 제목을 개념체로 다 수정해야 되는데, 이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하는 개념 체계는 과거에 기존에 있는 개념 체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정만 됐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 체계가 지금 자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재무 작성과 표시에 대한 개념 체계도 제목을 한 개념 체계 안의 내용이다, 그 말이요. 그럴 경우 이 재무 작성과 표시를 하는데 개념 체계에 기본 과정이 있겠다. 기본 과정. 그러면 기본 과정 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계속 기업 하나가 있다. 고잉 컨선.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계속 존속하는 가정하에서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계속기업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자 계속기업의 전제 가정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계속기업에 따른 회계적 사례, 어떤 회계 처리가 계속기업 관련 회계 처리냐, 그 말이요. 그럴 때 뭐 가장 기본으로 손익인식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래서 자 손익은 비용수익이죠. 비용수익을 인식한 기준에 있어서 발생주에 따라서 자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것도 계속기업과 관련된 회계적 사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손익인식 기준을 발생주를 자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도 계속 전제, 이 발생주에 따라서 미지급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충당부채, 미지급 비용 예상이죠. 그 다음에 충당부채 중요하죠.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역시 계수가정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산평가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원가, 그래서 자 역사적 취득원가, 가장 보편적 기준인데, 역사적 원가라든가 취득원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대표적인 계속기업 회계처리에 해당이 된다. 다음에 유형자산에 대한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이 적용되는 건, 자, 배분이 적용되는 걸, 자, 그런데 이때 유형산의 원가 배분하면은 감가상각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도 원가 배분 목적이니까 이 감가상각을 이루면 또 계속기업의 회계 사례형이 돼서 더 펼쳐도 되지만 제가 요 4가지 정리해 드렸죠. 이런 정리할 내용들은 좀 확인해서 단순하게 질문 가보세요. 유형자산의 원가 배분과 관련한
밀접한 우리가 자, 회계 처리는 그러면 계속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산 평가에 있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는 것도 계속 기업. 자, 이런 기본 틀을 잡고 정리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기본 작성값인데 이런 재무제표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 재무 요소에 있어서 인식과 측정이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 재무제표, 자, 요소 하면은 크게 자,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요소가 있고 경영성과 성과를 파악하는 요소로 구분되는데 그러면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자 우리가 요소 하면은 당연히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다. 경영 성과에 대한 우리가 자 요소 하면은 비용과 뭐 교재로 합시다. 뭐 수익이 먼저 나오니까 자 수익과 비용이 있더라. 그다음에 자 우리가 자본 유지 조정도 있는데 관심사 아니니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요소면은 3부자, 경영성과 요소면 비수를 꽂았죠. 그래서 만든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포괄순위 계산서란 우리가 전체 재무제표가 작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자 이 요소의 자산, 어셋, 부채 우리가 패스바, 자본, 캐피탈에 있어서 자산이 뭐냐? 그러면 자산 하면은 경제적 자원의 의미로서 미래 경제 효익이 있는 자원을 의미하죠. 자원. 그다음에 부채 하면은 미래 증가 제공 사용할 의무를 부채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본은 자산수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 자녀액으로서 자본의 의미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의 의미는 순자산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가 이루어지죠. 자, 그리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의 증가 등을 해서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수익이라고 하고 비용하면은 자산의 감소 등에서 효익이 감소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산부채 자본의 요소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그랬을 때 자산부채 자본 비용수 인식에 있어서 줄건 자 자산의 인식, 부채 인식이 있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산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액을 수는 자본이라 하기 때문에 자산의 인식, 부채 인식,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공통적으로 그 인식에 있어서 자 페이지 110, 자 4페이지에 봐보시면 자 이 요소의 인식에 있어서 뭐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인식에서 거의 공통 인식 기준의 공통을 보면은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인식 기준에 대해서는 효익의 발생하고 자 이런 원가의 측정이 있습니다. 원가의 측정. 자, 원가의 측정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산하면은 효익의 증가, 부채는 효익이 감소하면서도 자,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수익도 효익의 증가 당연히 효익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자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식에 따라 측정은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것을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 측정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냐? 자, 그 네 가지를 많이 따지는데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현행 원가, 이행 원가, 자, 이행 가능 가치, 자, 가치, 현재 가치, 자, 등에서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데, 가장 측정 기준에 보편적인 기준 하면 역사적 원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기준 하면 역사적 원가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에 우리가 요소에 따른 인식과 측정에서 적는데, 역시 개념체계에 있어서 칠판에 있는 내용들의 지금 기본 핵심들 한번 확인해 봤죠? 자, 이런 틀에 있어서 시험적으로 한 많으면 3문제, 2문제는 가능한데 하면, 자, 우리 문제 몇 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6페이지 봐보세요. 126페이지에 7번 봐보죠. 7번. 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되는 유용한 정보에 대한 유용성을 보이는 보강시키는 특성. 그럼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게 어떤 거냐 하면은 비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이 근본의 의미지 보강은 아니죠. 얘는 8번 봐봅시다. 8번. 이런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자, 묻게 되죠. 8번은 첫째, 적시성.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정보가 제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적시성이다. 자, 두 번째. 자, 중요성 나왔죠. 이 중요성은 만약 정보가 누락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그 말. 정보.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을 비교 가능성, 유사점과 차이점. 다음, 검증 가능성.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한 표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뭐다? 검증 가능성. 다음에 충실한 표현. 근본이죠. 충실한 표현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겁니다. 이 서술이 이루어진 것을 충실한 거지, 충실한 표현도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정확한 걸 의미한 건 아니다. 그래서 5번째 틀렸죠. 자, 다음은 이제 자, 페이지 128페이지 13번 봐보세요. 13번에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이 나오죠. 이 재무제표 요소에 대한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나왔죠. 자본 안 나왔는데, 그러면 자산 하면은 효익이 늘어야겠죠.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부채는 효익의 짐인가 감소를 해야겠죠.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에 그럼 자, 자산은 들어온 것이 유입이고 부채는 유출이 되겠죠. 유출. 자, 다음에 수익하면 효익이 늘고 금액 측정할 수 있고, 비용은 효익의 감소, 금액을 측정하겠죠. 근데 5번에 제품 보증자에 따라 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자산의 인식이 수반하는 경우에 부채가 발생할 경우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충당부채는 자, 이런 충당부채는 부채로 계상하면서 자, 이런 제품 보증비 등의 당기 손익의 비용을 동시에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제품 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차변에 제품 보증비 분개되죠. 제품 보증비 대변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자, 이런 회계처리 요니까 자산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할지라도 충당 부채에 있어서 인식에서는 제품 보증은 시야의 증가, 비용이 동시에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이래서 자, 이 개념책에서 제가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리해 드렸지만은 좀 포인트 문제들이니까 다른 문제도 보시면서 확인했을 때 제가 항상 2단원 할 때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말을 많이 하죠. 왜? 개념책이 이런 쪽 바탕이니까 뭐 회계하면은 뭐 분계, 정기 등으로 막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계산하는데 이런 쪽 바탕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좀 신경 쓰면서 오히려 시험적으로 시간도 안 걸린 것들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럼 이제는 자 이런 쪽 바탕에 이제는 자 우리가 회계 주체 이름부터 다시 봐봅시다. 117페이지에 봐보죠. 이제 회계 주체 이름 회계 주체 이론이면 회계 처리를 누구 입장에 할 것이냐 해서 이걸 지분 이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주체 이론에는 자본주 이론하고 기업 실체 이론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자본주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자 그 말이요. 그럴 때 자본주는 주로 개인기업 자 주로 기획실체는 주식회사 회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므로 서로 개인기업을 할지라도 자본주 이론에 대해서는 합병이라든가 연결 기업의 연결과 관련해서는 자본 이론의 바탕이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 시체리는 정당화하는 회계 등식이 있습니다. 정당화는 회계 등식이 있는데 자본주 이론에서는 자본 등식으로 정당하고 기업 실체는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본 등식과 재무상태표 등식 보죠. 자본 등식하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로 나오는 거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 이꼴은 부채 플러스 자본의 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자, 이 자본 등식이 자본하면은 순자산의 의미가 됐었죠.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에서 부채. 이게 부채와 자본에 있어서 부채하면은 채권자 지분의 의미고 자본하면은 소유주 지분을 의미하죠. 물론 부채하면 타인 자본 의미고 자본은 자기 자본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특히 부채는 채권자 지분의 의미가 되니까 채권자 지분에 소유주 지분을 합하면 지분이 되겠다. 그래서 자산은 지분으로 정리되는 게 뭐다? 기업 실체 이론이다. 자, 그리고 자, 중시하는 재무제표가 있는데 자본주 이론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중시하고 기업 실체 이론은 포괄손익 계산서를 중시하는 회계주체 이론이 되기 때문에 구체로 가지 마시고 우리 시험도 한번 출제된 단원이니까 회계주체 이론에서 지금 칠판했던 개념을 좀 위주로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런데 회계 원칙이 있습니다. 회계 원칙이 있고 자, 회계 관습이 있는데 자, 원칙은 준수할 지침으로서 자 취득 원가주의, 수익 인식의 원칙, 수익병 대응의 원칙,
완전 공개 원칙 등이 있고 회계 관습하면은 중요성이 있고 보수주의가 있고 업종별 관행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수주의가 포인트인데 보수주의는 선택 가능한 둘 이상 회계 처리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당기 순이익을 적게 계산하는 현상을 보수주의로서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적게 계산하려면 자산은 되도록 적게, 부채는 되도록 많게, 비용은 되도록 많게, 수익은 되도록 적게 계산하는 현상이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 이런 이 보수주의와 관련된 회계적 사례가 있더라 그 말. 이 회계적 사례 하면은 재고자산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게 대표적인 보수주의 사례에 해당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가법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게 보수주의 회계 처리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가법은 자, 원가 시가 중에 낮은 걸 재고 자산으로 측정하는 걸 저가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재고 자산 평가. 자, 평가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 경제 체제에서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물가 상승한 경제 체제니까 오른쪽의 빗금 면적이 퍼스트 아웃. 자, 선입선출법의 기말 재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왼쪽이 후입선출법에 한 기말 재고액이 될 텐데 물가 상승 시 보수회계 처리는 저는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 처리가 보수주의 회계 처리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 선입보다 후입이 더 보수적이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있어서 자, 정액법의 상각하고 자, 정률법 등의 자, 체감잔액법 정률법 등에 있어서 자, 교점되기 전에 초기 년도에 자, 보수주의는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보수 회계 처리가 된다는 것. 정률법이 더 보수적이다. 다음에 사채 발행차금의 상각에 있어서 자, 유효이자율법하고 자, 정액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자, 이게 상각 금액인데 역시 초기 년도에 사채 발행 차금에 있어서는 자, 할인 발행일 경우하고 할증 발행 구분해서 할인 발행에 있어서는 정액법이 보수 회계 처리가 되고 할증 발행에 있어서는 정률법 이 보수의 회계 처리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에서는 정액법. 그래서 인정이 많으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작아지겠다 패턴을 잡아서 그래야 할증은 유효이자율법 정률법을 써놓네요. 유효이자율법이 할증은 자
보수 회계처리가 되니까 할인 발행일 경우인지 할증 발행 경우인지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있지만은 재고산에 대한 저가 기준,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법, 유형자산의 초기 년도의 정률법, 다음 사채 발행 차금의 상각에 있어서 할인 발행은 정액법, 할증은 이유자율법이 보석 회계처리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역시 한번 올해 우리 19에 대비하면서 한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주면서, 자, 131페이지 자, 19번 한번 봐보세요. 19번. 자, 보수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느 거냐 물어봤죠. 자, 첫 번째 토지를 자,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 이거는 회계 원칙, 보수주의는 관습이죠. 원칙의 원가주의죠. 두 번째, 5년 동안 사용할 계산기 3만 수령해서 자산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했다. 이것은 관습의 중요성 관리 외에 금액이 작은 5년 동안 쓸 계산기가 3만을 자, 비용 처리해서 것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수익 인식이지 않고 상품 교환 수익은 수인식 기준 회계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원가보다 하락할 경우에 순실현 가치를 재고는 평가하는 걸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면서 보수회계 사례가 되겠죠. 네 번째, 선급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비용의 이연에 따른 회계처로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론적인 개념체계를 한번 확인 한번 해요. 이번 시간에 이제는 다음 시간은 자산회계를 가지고 뵙도록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